네, 안녕하세요. 디즈니가 얼마 전에 라푼젤의 라이브 액션을 재검토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백설공주가 이제 시원하게 망한 상황 속에서 라이브 액션은 이제 끝났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라푼젤 재검토 소식이 들려와서 굉장히 좀 뜻밖이기도 하고, 또 그 라푼젤이 백설공주의 전철을 밟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은 인어공주는 맞고 백설공주는 틀리다 이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근데 일단 제가 인어공주는 맞다, 인어공주는 괜찮은 작품이다 이 얘기부터 먼저 하면은 또 그 공감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백설공주가 틀렸다라는 얘기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영상을 풀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백설공주는 1937년 12월에 디즈니에서 발표한 첫 번째 디즈니의 장편 애니메이션이고요. 전 세계적으로 개봉한 첫 번째 극장용 풀컬러 장편 애니메이션이라는 의의가 있는 작품입니다. 사실상 이 백설공주가 엄청나게 흥행을 했기 때문에 그 후에 이제 잠숫공이나 인어공주나 이런 친구들이 이렇게 쭉 나오면서 디즈니 프린세스가 시작이 될 수 있었고, 디즈니도 이 백설공주가 흥행함으로써 계속해서 장편 애니메이션을 만들 원동력을 가져왔으니까 사실상 이 백설공주가 디즈니의 현재를 있게 한 개국공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디즈니에게는 이 작품이 굉장히 소중한 영화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백설공주가 디즈니한테 그렇게 떳떳한 작품은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이 백설공주가 나왔을 당시에 1937년에 미국은 이미 그 페미니즘과 관련해서 제1의 물결이 지나간 다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여건에 대해서 좀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그런 시대 속에서 왕자를 좀 기다리고 자신의 운명에 약간 순순히 순응하고 그런 이런 수동적인 백설공주라는 캐릭터가 뭐 현재 디즈니 입장에서는 이걸로 이제 스타트를 끊었다는 게 약간 좀 세탁하고 싶은 과거의 하나가 아니었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 백설공주를 왜 굳이 라이브 액션으로 만들었는지 모르겠으나 약간 뭔가 요거를 2025년 반, 현재 21세기로 가지고 옴으로써 조금 자신들의 과거를 미화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백설공주가 그러면 도대체 뭐가 문제가 있다고 보느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무리한 설정 변화예요. 그러니까 이 백설공주는 디즈니의 오리지널 창작이라기보다는 그림 형제의 새하얀 눈의 아이라는 작품을 원작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그림 형제의 동화부터 이어져 온 백설공주의 설정이 있습니다. 흑당 같은 검은 머리, 눈처럼 흰 피부, 그리고 혈흔처럼 피처럼 붉은 입술입니다. 이 세 가지가 백설공주가 가지고 있던 설정이에요. 그거는 1937년 월트 디즈니 애니메이션에도 그대로 적용이 됐어요. 근데 이 백설공주 역에 라틴계 배우인 레이첼 지글러를 캐스팅을 한 거예요. 근데 이름은 백설이잖아요. 스노우 화이트잖아요. 눈처럼 하얗다잖아요. 그래서 요 이름이 탄생하게 된 얘기를 살짝 바꿔요. 애가 눈처럼 하얘서 백설이가 아니고 눈을 뚫고 태어나서 한겨울에 눈이 오는 그런 날씨 속에서 애가 태어나서 이름이 백설이라는 거예요. 근데 1930년대 작품을 21세기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설정으로 바꾸겠다라고 하면서 그런 설정을 들고 왔잖아요. 그러면 21세기 사람으로서 이런 생각이 드네요. 엄마가 라틴계예요. 지금 그 백설공주를 보면 엄마 피부색을 따라갔어요. 그런 라틴계 사람이 살고 있는 나라에서 그런 눈이 올 수가 있나요? 왕좌의 게임처럼, 윈터 이즈 커밍처럼 그런 겨울이 올 수가 있나요? 일단 그런 게 납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판타지, 동화 요 세계에 머무르게 뒀으면 별로 신경 쓰이지 않아도 됐을, 반드시 뭐 현실적이지 않아도 됐을 그런 설정들이 굳이 이거를 현실 사람들한테 지금 이해를 시키겠다고, 지금 현실 사람들의 가치관에 맞추겠다고 뭐를 설정을 무리하게 바꾸다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물음표가 생긴 지점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국에는 흑인도 있고 라틴계 사람도 있고 백인도 있고 동북아시안도 있고 막 이래요. 도대체 어떤 왕국이길래 그 시대에 그렇게 많은 인종들이 모여 살 수가 있는 겁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납작한 빌런입니다. 백설공주는 변했어요. 백설공주는 뭐 피부색만 변한 게 아니라 캐릭터 자체도 좀 더 진취적인 캐릭터로 변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백설공주의 엄마 아빠 캐릭터를 넣음으로써 굉장히 약간 이 캐릭터가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변화를 했어요. 근데 빌런인 이블퀸은 어떻습니까? 그대로예요. 여전히 미모에 집착하는, 그리고 오로지 내가 백설공주보다 예쁘지 않기 때문에 걔를 죽이려고 하는 그냥 그 인물에 그대로 멈춰져 있어요. 아니, 주인공이 성장을 하고 변화를 했으면 빌런도 그만한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대체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미모에 집착을 하는지 이거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어요. 왜가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외모로만 봤을 때 그 엄마가 이블퀸이 백설공주가 나보다 더 예뻐서 질투해서 죽이려고 할 정도의 설정인가? 그런 설정이 납득이 될 만한 캐스팅인가? 엄마가 지금 갤가도시거든요, 원더우먼? 굉장히 아름다운 할리우드의 대표적인 미녀 배우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근데 레이첼 지글러는 그에 반해서 어떤 전형적인 미인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레이첼 지글러는 되게 개성이 있고 자기만의 매력이 있고 그리고 또 노래를 상당히 잘해요. 약간 그런 어떤 다채로운 매력으로 사랑을 받는 배우지 막 미모로 주목을 받은 배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 둘을 붙여놓고 갤가도시 레이첼 지글러를 미모로 질투한다. 그 설정이 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거를 디즈니에서도 약간 의식을 했는지 백설공주는 내면에서까지 그런 우아함과 어떤 그런 기품이 있다는 거야. 내면이 너무 아름답다는 거야. 그래서 그것까지 보면은 백설공주가 최고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거울한테 들었어. 그리고 나의 최종적인 목표는 거울한테 인정받는 거야, 미모로. 그러면 거울이 역시 내면까지 봤을 때 백설공주가 최고죠라고 하면 그럼 나도 한번 내면을 갖고 볼까?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백설공주보다 도대체 내면이 뭐가 못났지?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잖아. 근데 그렇게 생각을 전혀 안 해. 내면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어, 이 사람은.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내 목표가 거울한테 인정받는 건데 거울은 내면도 아름다워야 예쁘다고 해줄 거래. 근데 내면에는 관심이 전혀 없어. 내면을 예쁘게 할 마음은 없어. 그냥 백설공주를 죽여야겠다 이거야. 그게 납득이 안 돼요. 빌런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그 과정이. 전혀 21세기적이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이제 원작을 보면은 이 압도적인 미모야말로 백설공주의 강력한 힘입니다. 이 백설공주가 자기의 그런 아름다운 미모로 왕자도 첫눈에 사로잡아 버리고요. 그리고 본인도 되게 얼빠예요. 그 자기한테 반해서 세레나데를 부르는 왕자를 보고 얘도 막 반하거든요. 얼굴 보고 잘생겼다고. 그리고 일곱 난쟁이들도 미모로 막 사로잡아요. 난쟁이들 머리에 뽀뽀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난쟁이들 막 좋아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2025년에 개봉한 백설공주에서는 내면을 강조하고 싶은가 봐. 내면이 아름다운 그런 공주를 만들고 싶었었나 봐. 그러면 흑당 같은 머리랑 붉은 입술은 왜 포기를 못합니까? 피부만 백설이 아니면, 피부만 라틴계가 되면은 뭐 다 만사 오케이인 걸까요? 그거야말로 정말 태평한 소리 아닙니까? 저는 그 백설공주 실사판을 보면서 도대체 언제까지 저 백설공주가 자기한테 어울리지도 않는 저 약간 핑크인지 레드인지 모르겠는 립글로스를 계속 반딱반딱거리게 바르고 나올 것인가가 궁금했어요. 그렇게 내면이 중요하면 화장도 안 한 것처럼 꾸며보든가 백설공주를. 그렇게까지 하지도 못할 거면서 뭐 애매하게 그냥 나 피부색 바꿨으니까 내면의 아름다움이 이제 강조되겠지? 뭐야, 나는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돼. 그거야말로 그러면 백인이 더 아름답다. 약간 그렇게 얘기하는 거 같지 않나요? 사실 이 영화도 제가 그 라푼젤 소식을 듣고 나서 봤는데, 그러니까 개봉했을 때 전혀 관심이 없었고 볼 마음도 없었는데 그 이유가 디즈니에 대한 존중이 없어요. 그러니까 디즈니 작품을 하면서 디즈니에 대한 존중이 없는 거예요. 디즈니는 어쨌든 100년을 끌어온 회사고 저는 사실 디즈니보다는 픽사 팬이지만 어쨌든 100년 동안 이 회사가 뭔가 전 세계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고 있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한 존중심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인정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레이첼 지글러는 본인이 디즈니 작품, 그것도 되게 디즈니의 현재를 있게 한 개국공신의 작품을 하면서 원작인 백설공주나 디즈니에 대한 존중이 별로 없는 것 같은 발언들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여러 차례. 원작을 뭐 제대로 보지도 않았다든지 왕자 너무 스토커 같다, 좀 역하다든지 그런 식의 발언을 해서 이 원작자의 아들이 불쾌하다라고 하는 입장을 표명한 적도 있었고, 근데 보세요. 아직도 백설공주 인형이나 굿즈가 팔리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 원작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었고 이 원작도 제가 이걸 리뷰하려고 며칠 전에 봤습니다만, 그러니까 그 정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어쨌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있는 캐릭터잖아요. 거의 100년을 버텨온 캐릭터잖아요. 그러면 이 캐릭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거잖아. 근데 거기다 대고 그 작품의 주인공을 하면서 아, 원작 너무 역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 그 디즈니 팬들로서 그 작품을 보고 싶을까요? 배우라는 거는 당연히 이 작품에 들어감으로써 연기를 잘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 작품을 흥행시키기 위해서 배우도 노력해야 될 부분이 반드시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약간 작품에 대한 로열티를 별로 지키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리메이크된, 그러니까 실사판이 된 백설공주에서도 이 스토리를 다 갈아엎다 보니까 백설공주에서 가장 유명한 OST죠. Someday My Prince Will Come이라는 OST를 없앴습니다. 근데 이 Someday My Prince Will Come은 이렇게 디즈니랜드 가보면은 이렇게 불꽃놀이 할 때 마지막에 꼭 틀어주는 노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물론 언젠가 뭐 내 왕자님이 와주실 거야 뭐 이런 노래가 시대착오적이게 느껴지실 수 있죠. 그렇지만 정말 그 얘기를, 왕자의 이야기를 다 도려내고 그 노래도 아예 다 빼는 것이 최선이었을까? 그거에 대해서 진짜 아쉬움이 남고, 그리고 대사에도 있어요. 원래 백설공주 이렇게 우물을 보면서 소원을 빌고 막 이런 거를 했었는데 아, 나는 이제 우물 보고 소원만 비는 일 따위 하지 않을 거야 이러거든요, 백설공주가. 근데 우물을 보고 소원을 빌든 별을 보고 소원을 빌든 그 소원을 비는 거, 무언가를 보면서 소원을 비는 거, 그게 디즈니 애니메이션이 그동안 쭉 가지고 온 핵심 정체성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디즈니 100주년 기념 작품이 위시잖아요. 남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왕과 또 그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소원을 비는 그 별이 캐릭터로 등장하는 그 위시가 디즈니 100주년 기념작이었잖아요. 근데 나는 우물 보고 소원을 비는 일 따위 하지 않을 거야. 이거는 약간, 그러니까 좀 디즈니를 사랑해온 팬들한테는 약간 모욕적인 거죠. 저는 그렇게 봤어요. 자, 그러면 1937년에 개봉한 그 원작 애니메이션이 정말 그 정도로 빠았을까요? 뭐 미국에서는 그럴 수 있겠죠.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근데 이제 한국으로 또 따져볼게요. 그러면 우리 아직 그때 일제강점기였어요. 우리나라 아직 해방도 안 됐어요. 우리나라는 해방이 되고도 1948년이 되어서야 여성의 참정권이 보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여자들이 자기 혼자 계좌를 이제 만들 수 있게 된 지가 한 50여 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미뤄봤을 때 1930년대에 백설공주 같은 여성상이 그렇게 크게 문제가 있는 캐릭터였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그런 어떤 약간 수동적이고 뭐 난쟁이들의, 그러니까 누군가를 보살피는 엄마의 역할을 하고 가사에 충실하고 자기에게 닥쳐오는 어떤 시련이나 뭐 이런 것들을 묵묵히 견뎌내고 이런 여성상을 혹은 공주상을 지금도 우리가 재현을 그대로 하는 것은, 그러니까 21세기의 어떤 새로운 작품을 만들 때 그런 여성상을 넣는 것은 좀 우리가 신중할 필요가 있죠. 그렇지만 원칙적으로 한번 따져볼게요. 우리 지금 그 페미니즘 제1의 물결 미국에서 불었던 게 1800년대잖아요. 100년이 넘게 지났습니다. 백설공주가 나오고 나서도 거의 100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지금 시대에 올바른 것은 무엇인가? 저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매력이나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인정을 받는 것이 올바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약간 탁상공론처럼 들릴 수 있고 약간 뭔가 망상같이 들릴 수 있지만 하여튼 궁극적으로는 남자 여자를 떠나서 내가 뭐 진정한 사랑을 찾고 싶다거나 내 운명을 거늘 단 한 명의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싶다. 그래서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싶다거나 아니면 나는 누구를 보살피면서 기쁨과 보람을 느끼는 사람이라든가 그런 욕구들도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쯤에서 그 몇 년도에 개봉 2000 한 10년 이전이었던 것 같은데 그 옴니버스 영화 도쿄를 한번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봉준호 감독이 또 참여를 해가지고 그때 굉장히 이제 화제가 됐던 작품인데 거기에 아키라와 히로코라는 작품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꿈이라는 게 반드시 내가 뭔가를 진취적으로 이루고 성공하고 막 100만 유튜버 되고 나 100만 장자 되고 그런 것만이 삶의 목표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어떤 사람은 그냥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어떤 안부를 계속 전하는 거, 따뜻한 말을 해주는 거, 누군가를 보살펴 주는 거, 내가 누군가한테 도움이 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뭐 혹은 뭐 종이 접기? 뭐 대단한 성공을 못 하더라도 나는 종이접기 같은 활동을 하는 게 좋아. 내가 그걸로 무슨 어디서 강사를 하고 뭐 이러지 않더라도 그냥 나는 그런 활동을 꾸준히 하는 게 좋아. 그런 취미 활동을 하는 게 좋아. 뭐 그러면 그게 그 사람의 가치관인 거고 그거에 대해서 누가 너는 네 꿈은 별 볼 일 없다. 그렇게 얘기할 권리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지금도 뭐 네일 아트라든가 뭐 다이어리 꾸미기라든가 뭐 뜨개질이라든가 전통적인 관점에서 보면 되게 여성향적인 취미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런 것들을 되게 좋아하고 열심히 하는 여성들 뭐라고 하지 않잖아. 손가락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저는 약간 뭔가 어떤 진보된 여성상, 공주상을 보여주고 싶었으면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을 찾는 거 그 다음에 이야기를 좀 해본다든가 진정한 사랑을 찾으면 그냥 그 사랑이 그대로 지켜지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랑이든 노력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랑에 빠지는 것과 그 관계를 유지하는 거는 굉장히 다른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게 어떠한 일인지, 거기에 어떤 희생이 필요하고 어떤 노력이 필요하고 뭐 그런 것들에 좀 주목을 해준다든지 뭐 요리를 좋아하고 뜨개질을 좋아하고 뭐를 다 뭐 그런 취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그걸 가지고 요리를 하는 캐릭터, 누군가를 보살피는 일 그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봤을 때 또 어떠한 가치의 확장을 가져올 수 있는지 뭐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해본다든지 저는 그런 방식으로 얼마든지 변주를 해나가고 성장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스토리가. 근데 꼭 1930년대에 나온 백설공주 캐릭터를 이 캐릭터는 지금 관점에서는 좀 고루하니까 우리 세상의 21세기가 추구하는 약간 진취적인 그런 여성상으로 한번 바꿔보자. 모든 캐릭터를 다 엘사화 시키는 것 같은데 그게 조금 더 오히려 게으른 선택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원작을 보면서 사실 저도 원작을 별로 볼 마음이 없었어요. 보면은 괜히 불쾌해질 것 같아서. 근데 의외로 보니까 또 재미가 있어요. 이 지금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백설공주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재미있더라고요. 백설공주가 가지고 있는 뭔가 진짜 힘은 압도적인 미모 플러스 꺾이지 않는 희망이에요. 진짜 얘는 부모님이 죽고 계모가 와가지고 자기한테 누더기 옷을 입히고 청소를 시켜도 노래를 부르면서 청소를 하는 애고 계모가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가지고 궁궐에서 쫓겨나서 숲으로 가서 이제 뭐 돈도 없고 오갈 데도 없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기 때문에 놀랐을 동물을 걱정하고 이 동물들하고 같이 노래를 하고 그런 되게 낙천적인 애예요. 궁궐에서 쫓겨난 첫째 날에 그 일곱 난쟁이 집에 가서 여기 집을 깨끗하게 청소하면 나를 받아주지 않을까 해서 청소하고 난쟁이들이랑 같이 파티처럼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이런다니까요. 특히 요즘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다 분노로 가득 찬 이 시기에 분노가 시대 정신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시기에 이런 낙관적인 백설공주 캐릭터가 시사하는 바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너무 멋있잖아요. 꺾이지 않는 희망. 그리고 요즘 약간 말눈광 이런 캐릭터가 되게 유행이잖아요. 백성주가 약간 그래요. 누구도 우리 백설이를 막을 수 없으셈? 약간 이 정도의 진짜 또라이예요. 어떻게 얘기하면. 그래서 차라리 그럼 그런 점을 좀 부각시켜서 백설공주의 원 캐릭터가 가지고 있던 그런 장점을 좀 부각시켜서
라이브 액션을 제작했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또 그런 아쉬움이 크게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백설공주는 왜 맞았는가? 그건 왜 괜찮은 작품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바다에 살던 에리얼이라는 그 트라이탄 왕의 막내딸이죠. 그런 인어공주가 무태 사는 인간 에릭을 보고 반해가지고 뭐 사람이 되는 내용입니다. 사람이 돼서 결국에는 이제 맺어지는 내용입니다. 많이들 아시다시피 안데르센의 동화를 원작으로 한 작품이고요. 안데르센 동화는 1837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 인어공주는 1989년에 나왔어요. 근데 이 애니메이션이 원작을 이제 애니화하면서 달라진 점이 두 가지가 크게 있는데, 첫 번째는 안데르센은 사실은 사랑을 이루지 못함으로써 겪게 되는 성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인어공주 작품을.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물거품이 돼서 인어가 사라졌다라고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고 공기정령? 뭐 이런 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300년을 지내면 얘가 자신만의 영혼을 가질 수 있게 되는 약간 그런 일종의 성장이고 변화고 성숙이죠. 근데 이제 그거를 애니메이션에서는 그냥 에리얼이 에릭과 맺어지는 사랑의 해피엔딩으로 변화를 줬다는 게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원작에서 없던 붉은 머리 설정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리고 이 붉은 머리가 엄청나게 히트를 했죠. 그리고 이 붉은 머리의 흰 피부를 가진 인어공주가 이제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졌기 때문에 2023년에 개봉한 인어공주, 할리 베일리가 주연을 맡은 이 인어공주가 욕을 되게 많이 먹은 거죠. 미스캐스팅이다 이렇게. 근데 사실 그 할리 베일리의 인어공주도 머리는 붉은 계열이라고 설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막 아주 새빨간 붉은색이 아닐 뿐이지 실제로 미국에서 붉은 머리다 하는 사람들이 아주 자연스러운 붉은 머리를 가지고 있는 캐릭터예요. 사실 새빨간 머리가 어디 있습니까? 예, 그런 머리가 자연적으로 나올 수는 없죠. 그건 이제 염색이니까. 네, 염색하지 않은 붉은 머리 캐릭터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 흑인인 것이 약간 좀 논란이 됐었던 거죠. 자, 그러면 정말 디즈니가 PC에 미쳐가지고 할리 베일리라는 흑인 배우를 인어공주로 한 것일까? 저는 요거에 대해서 약간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디즈니에서 보통 감독들한테 이렇게 이런 영화를 만들 거야 하고 캐스팅을 하고 하면은 감독들은 보통 내가 이제 염두에 두고 있는 배우가 이렇게 이렇게 있어 라고 후보를 줍니다, 디즈니에. 근데 요 인어공주의 론 마샬 감독은 내가 생각한 단 한 명의 인어공주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할리 베일리를 디즈니에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 할리 베일리 캐스팅은 디즈니의 의견이었다기보다는 론 마샬 감독의 의견이었던 거고요. 그리고 그런 할리 베일리를 보고 디즈니에서도 이제 오케이를 하면서 인어공주 라이브 액션의 제작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이 론 마샬 감독은 시카고 숲속으로 같은 영화를 한 굉장히 약간 좀 판타지적이고 뮤지컬적인 측면에서도 강점을 보였던 그런 감독이에요. 그러면 론 마샬이 PC에 미친 거 아니야? 사실 저는 그렇다기보다는 론 마샬 감독이 인어공주라는 캐릭터의 본질이 무엇일까를 생각을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인어공주의 에리얼의 본질은 붉은 머리도 아니고요, 흰 피부도 아닙니다. 인어공주의 본질은 목소리예요, 목소리. 우리가 그리스나에서 보면 인어 사이렌들이 노래를 해가지고 선원들을 깨어내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다에 빠뜨리고 이렇게 하는 존재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인어의 어떤 상징은 그 사람들의 그 존재의 핵심은 목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인어공주도 애니메이션에서도 그렇고 실사판에서도 그렇고 사이렌의 노래로 에릭을 깨웠다, 에릭을 구했다, 그 목소리로, 이러한 얘기가 나옵니다. 애니에서도 보면 그러면 울슐라가 인간 세계로 가고 싶어하는 에리얼한테 내가 너한테 두 다리를 줄 테니까 대신 목소리를 내놔라고 하잖아요. 그 목소리가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원작에서부터 정말 뭐 미모가 중요하고 머리카락이 중요하고 피부색이 중요했으면 그걸 달라고 했겠죠. 하지만 목소리를 달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가장 중요한 건 목소리였다는 거고, 이 애니메이션에서도 보시면은 이 에릭 왕자는 계속 자기가 난파됐을 때 자기를 구조해준 그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진 여성을 찾아요. 근데 계속 이제 못 찾고 있다가 에리얼을 만났는데 혹시? 했는데 에리얼이 말을 못하는 거야. 왜냐면 자기 고모한테 목소리 이미 줘버렸잖아. 그러니까 저 사람도 아니구나 이렇게 실망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때 뭐라 그래, 부하? 서번트? 예, 그분이 에릭 왕자한테 얘기를 해요. 왕자님, 그냥 저 조용하고
말이 없고 아름다운 여성과 결혼하세요. 에리얼을 보고. 근데 결혼 안 해요. 에릭은. 그러니까 에릭도 아름다운 여성, 어떤 아름다움 이거에 꽂혀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뭐 그게 이너가 사이렌의 어떤 그런 노래로 이 사람을 에릭의 정신을 혼미하게 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에릭 자체가 원래 그렇게 뭐 외모에는 관심이 없는 인물이었을 수도 있고, 그건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원작에서부터 에릭은 아름다워서 에리얼한테 꽂힌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목소리 때문에 꽂힌 거예요. 이 할리 베일리는 클로이 앤 할리라는 어떤 여성 듀엣 가수거든요. 사실 배우로서 본격적인 필모, 영화의 본격적인 시작은 이 인어공주로 알렸고요. 물론 뭐 조연을 맡았던 시리즈가 있긴 합니다만 그렇게 배우로서 존재감이 있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제 가수로서 더 활동을 많이 한 사람이고, 제가 2022년도 말이었을 거예요. 디즈니 콘텐츠 쇼케이스를 갔었습니다. 그때 싱가포르에서 했었던. 근데 거기서 이제 그때 처음으로 할리 베일리가 부른 인어공주의 OST Part of Your World를 풀로 들려줬어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도 약간 할리 베일리라는 배우가 정말 이 영화에 맞는 캐스팅이었을까에 대한 물음표가 좀 있었는데, 그때 그 풀 버전의 노래를 듣고 완전히 납득했어요. 아, 진짜 목소리가 엄청나구나. 이 사람 목소리가 가진 엄청난 힘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섹션이 다 끝나고 점심을 먹는데 곳곳에서 기자들이 그 Part of Your World를 흥얼거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할리 베일리라는 사람의 목소리가 가진 힘이 대단하다는 거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도 진짜 편견 없이 얼굴 보지 말고 뮤직비디오 보지 말고 그냥 그 할리 베일리의 Part of Your World를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뭔가 원작 애니메이션이랑은 또 다른 굉장히 호소력이 있는 아름다운 목소리를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배우가 인어공주 캐릭터를 소화함으로써 오히려 우리 모두가 아 그래, 인어공주의 진짜 정체성은 얼굴이 아니고 머리도 아니고 목소리였지 라고 하는 거를 오히려 그 캐릭터의 본질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한, 저는 좋은 캐스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애티튜드도 레이첼 지글러랑 완전 달랐죠. 굉장히 이 인어공주 역할을 맡는 거를 배우가 굉장히 행복해했고, 그리고 자기도 어렸을 때 그런 디즈니 인형들을 가지고 놀았던 그런 경험들을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어렸을 때는 어떤 흑인 공주, 프린세스들이 디즈니에 이제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놀지 못했는데, 이제 자기가 이 캐릭터를 함으로써 이제 앞으로 흑인 소녀들한테도 디즈니에 흑인 공주가 여기 있어 이런 걸 보여줄 수 있어서 그게 너무 뿌듯하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고요. 네, 원작 너무 싫어, 너무 역해, 왕자는 스토커야 뭐 이런 발언을 하는 주인공보다 훨씬 낫잖아요. 마음이 가잖아요. 자, 그러면 목소리는 왜 중요할까? 뭐 인어라서 중요한 것도 있겠지만 이 목소리라는 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어떤 표현하는 수단이잖아요. 그거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거잖아요. 우리가 물론 뭐 표정으로도 내 기분을 얘기할 수 있고 글로도 쓸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어떤 주장을 할 때 야 목소리를 내, 내가 목소리를 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뭘 추구하는지, 하고 싶은 말이 뭔지를 표현할 수 있는 아주 대표적인 수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리얼한테서도 우르슐라가 또 그거를 뺏어간 이유도 있겠죠. 근데 이 목소리를 잃어버린 인물에 대한 묘사를 한번 볼게요. 1937년작 30년대 백설공주 보면 거기도 목소리가 없는 캐릭터가 나옵니다. 난쟁이들의 막내 난쟁이인 도피가 그렇죠. 말을 해본 적이 없대요. 시도해본 적이 없는 캐릭터다. 이렇게 묘사가 나오는데, 이 도피는 약간 코믹함을 위해서, 슬랩스틱 코미디를 위해서 약간 희생당하는 캐릭터예요. 좀 바보같이 그려지고요. 월트 디즈니조차도 뭐라고까지 표현했냐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전응아처럼 이 캐릭터를 그렸다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굉장히 모자라고 좀 바보 같고 약간 이런 캐릭터로 그렸어요. 그 부분은 백설공주가 정말 잘못한 부분이죠. 근데 이제 그게 1980년대 자기 인어공주로 오면은 목소리가 없는 그 와중에도 에리얼이 어쨌든 그런 한계를 극복하고 왕자와 맺어진 데 성공하잖아요. 그 왕자에게 진심을 전달하는 데 성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백설공주와 인어공주 사이에 시간이 흐른 만큼 디즈니도 그 정도의 성장을 이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 에리얼이라는 캐릭터는
어떤 물속에서 인간 세계를 가기를 꿈꾸는 캐릭터. 납작하게 보면 이제 그렇지만 사실은 이제 부모에게서 독립하려고 하는 부모의 어떤 요구와 다른 목소리를 내는 어떤 그런 청소년기에 있는 그런 캐릭터고, 그래서 백설공주 때와 비교했을 때 조금 더 진취적인 공주상을 보여준 작품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어공주 라이브 액션 작품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정말 특별한 건데요. 기술의 발전입니다. 원래 그 전에는 물속에 있는 캐릭터를 이렇게까지 구현을 하지 못했어요. 제 머리가 되게 긴데 그 상태로 물에 들어가면 제 머리가 그대로 이렇게 있을까요? 아니죠. 다 막 이렇게 올라가고 막 다 이렇게 산발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인어공주 애니메이션 보면 물속에서 막 이렇게 다니는데 머리가 막 그냥 물 위에 있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움직이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구현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면 실제로 수중 촬영을 하면 머리가 그렇게 되지 않고, 그러면 수중 촬영을 하지 않고 그걸 구현하려면 그걸 다 CG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기술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인어공주쯤에 다다라서야 한 2023년쯤이 돼서야 그게 이제 비로소 구현이 가능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바타도 아바타 1편은 물속이 배경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아바타 2 물의 길까지 오니까 이제 물속에 있는 그런 자연스러운 모습 같은 게 구현이 되죠. 머리카락이나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한 2022년, 한 2020년대에 이르러서 우리 인간이 물속에 있는 인물의 머리카락까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을 갖게 됐구나 라고 이제 그 기술의 발전을 보여주는 일종의 이정표 같은 작품이고요. 그리고 이제 백설공주의 레이첼 지글러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22년에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로 골든글로브 여우주연상을 받을 만큼 이미 영화계에서 굉장히 뜨는 핫스타였어요. 슈퍼 루키였어요. 근데 할리 베일리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근데 인어공주가 그 할리 베일리라는 배우를 발굴을 해낸 거죠. 이 배우가 보면 연기 굉장히 잘해요. 진짜 저는 솔직히 레이첼 지글러보다 잘한 것 같아요. 이 배우가 그냥 막 표정 연기나 뭐 대사만 이렇게 치면 되는 연기도 아니었고, 그냥 공중에서 와이어 같은 데 매달려가지고 거기서 막 이렇게 헤엄치는 것 같은 연기를 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으로도 엄청나게 많은 표현을 해야 되는 캐릭터였는데 그걸 또 다 해냈다는 것이 이 배우가 포텐셜이 굉장히 크구나라고 하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어공주는 그런 배우도 발굴했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의의가 있죠. 물론 그래도 아쉬운 점은 있었습니다. 사실 에릭은 얼빠가 아니었지만 인어공주는 얼빠였잖아요. 그냥 물속에서 저 왕자 멋있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구해준 거잖아요. 그 에릭이라는 캐릭터가 뭐 얼마나 뭐 선량한 캐릭터인지, 자기랑 얼마나 가치관이 맞는지 이런 거는 나중에 알게 된 거고, 그냥 얼굴 보고 반한 거잖아요. 근데 인어공주 실사판의 왕자님이 정말 그 정도였을까? 저는 오히려 그 남자 배우의 캐스팅이 좀 아쉬웠고요. 그리고 이 왕자가 있는 왕국의 왕이 여왕인데 흑인이에요. 입양한 아들로 나와요. 그렇게까지. 그리고 저는 그게 좀 기만 같아요. 그런 게. 실제로 그런 흑인 여왕이 없었는데, 있을 수 없는 시대였는데 그런 캐릭터를 만들었다? 오히려 우리가 과거를 너무 지나치게 미화하고 마치 있었던 차별, 있었던 사실을 없었던 것이냐 하는 그 일종의 기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런 아쉬운 점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인어공주는 괜찮았다. 예, 그래서 라푼젤이 좀 백설공주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다시 한번 기원하겠습니다.